자신이다. 반드시 이기고 말 거다. 우리는 자신이다. 패배는 저 멀리 꺼져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젖 먹던 힘까지. 싸워라 싸, 싸워라 싸, 싸워서 이겨라.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앞서고 말 거다. 우리는 자신 있다. 의심은 저 멀리 꺼져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젖 먹던 힘까지. 싸워라 싸, 싸워라 싸, 싸워서 이겨라.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이기고 말 거다. 우리는 자신 있다. 패배는 저 멀리 꺼져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젖 먹던 힘까지. 싸워라 싸, 싸워라 싸, 싸워서 이겨라.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앞서고 말 거다. 우리는 자신 있다. 의심은 저 멀리 꺼져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젖 먹던 힘까지. 싸워라 싸, 싸워라 싸, 싸워서 이겨라. 반갑습니다. 김문현입니다. 네, 날씨가 지난 주말부터입니까? 그 전부터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도 그 울산도 좀 따뜻한 곳인데 매우 추운 것 같습니다. 서울은 더 춥고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제 선거도 다가오는데 경제 이론 쪽 아니면 기존 포맷대로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조금 선거와 관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야 조금 박진감 넘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대략 뭐 1000명에서 1500명 초기에는 많았는데 이 방송이 재미없어서 그런지 다 떠나시고 한 절반 정도 남으셨는데 한 1500명까지 이렇게 보시는데 그분들만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조금 더 우리 공약에 대해서, 사실 공약이라는 게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정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제도 있지만 빌 클린턴이 이야기했듯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4년이라는 시간,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길기 때문에 그런 경제 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복지, 저출산 이런 공약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듣고 조금 더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뭐 다른 또 지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며 왜, 그리고 이 공약을 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조금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포맷을 바꾼다고. 지금 포맷 변화시키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사실은 뭐 정치 이야기를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이 조금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제 나름대로 상황 일지를 매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공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한국은 끝났다. 물음표를 해놨지만 한국은 끝났다는 그 일본의 그런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 그게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가 어젠다를 끌고 가고 있어요? 누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일단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즉 주도권을 쥐면서 어젠다를 선점을 하고 있다. 그 중심인물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들어서고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메가 서울, 그러니까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그거였거든요. 그게 뭐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지방 분권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11월 2일 날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기획단을 출범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혀 언론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11월 3일 날 보면 그때 혁신이 2차로 의원수 10%면 30명이죠. 줄이겠다. 그리고 구속되는 채비를 반납하겠다. 현역 20%, 하위 20%, 그죠? 성적 나쁜 20%. 소위 가 맞죠? 우리가 수미양가 할 때 그게 20%씩 아닙니까? 그죠? 5개니까 100%가 되고 20%가 맞으면 퇴출시키겠다.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뭘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200석 얻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그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200석 얻겠다. 정동영이 그 이야기를 하고 조국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저는 한 적이 없죠. 그 언론에서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승자의 저주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그거는 경제에서 많이 일어나죠. M&A를 했는데 그 M&A가 잘 될 줄 아는데 승자로 이겼는데 결국은 그 회사가 망하는 그런 것들을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휘말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11월 4일에는 뭘 했냐면 공매도 금지. 공매도라는 게 뭐냐 하면 주식이 없는데 매도를 하는 거예요. 빌려서. 예를 들어 빌려서 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이 없잖아요. 근데 기관인데 개인들한테 예를 들어 100만 주가 없는 빌려서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예를 들어 100원에 빌려서 그 떨어뜨려 가지고 50원 됐잖아요. 그러면 50원에 그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린 주식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50원 남죠. 물론 이자 비용으로 한 10원 정도 하더라도 40원이 남죠, 주당. 그게 공매도인데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약간은 포퓰리즘적인 그 공약을 내세웠고요. 11월 6일 날 보면 총선 기획단에서 수도권 여성 청년 중심으로 하겠다, 국힘이. 그 다음에 비수도권도 메가시티를 하겠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28%까지 찍었던 게 37%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보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메가시티를 하겠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지방도
큰 도시로, 메가시티라는 게 메가라는 개념이 큰이, 그랜드라는 개념이잖아요. 큰 도시를 만들겠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험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에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빠뜨렸는 게 11월 2일 날 굉장히 중요한 시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진보 4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이렇게 4개입니다. 진보 4당이 병립형 선거제, 이거는 뒤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병립형 선거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중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국회 앞에서 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립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쪽이 예를 들어 그 국힘이 많이 받고 지역적으로 그 예를 들어 국힘이 더불어가 지금 세니까 더불어가 60% 이쪽이 40% 받으면 서로 그 순수하게는 순수 비례대표제는 예전에 했던 거고요. 우리가 했던 거고 20대 국회 그때 했던 게 순수 비례제고, 요거는 요 비율을 보고 약간 약한 쪽을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조금 사표를 방지한다는 개념에서 조금 더 가게.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300석 중에 290석을 양당 280에서 290석 가까이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가는 거로 시뮬레이션 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제3당 군소정당에 떨어지는 의석이 한 10석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반대를 했다. 요 이야기는 잠깐 후에 다시 할게요. 11월 7일 날은 인요한이 김종인 씨를 만났습니다. 소위 한국의 정치 모사꾼, 우리 대표님은 김종인 영감, 제가 보기에는 세터라는 개념을 쓰는데 political setter, 정치판을 만드는 사람, 메이커라고 할 수도 있는데 political maker예요. 저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모사꾼 그러기도 하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왜 만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선수들끼리 만났습니다. 선수들끼리 만나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수들끼리 만나면 서로 알기 때문에 별 할 이야기가 없다. 어쨌든 만난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11월 8일 날 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이 돌아오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기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인센티브를 줬는데 당근책이죠. 채찍이냐 당근, 채찍 주다가 당근하고 이러는데 당근책을 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 있죠. 5선입니까 지금? 그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대구에서 정치 끝내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TK 의원들, 다선 의원들을 험지에 나가라 그러니까 나는 대구에서 죽겠다. 나는 대구에서 다이 하겠다. 뭐 그럼 다이 해야 되겠죠. 이때까지도 8월까지도 계속 어젠다는 국힘이 끌고 가는 형태가 됩니다. 11월 9일 날 보면 이준석이 TK 출마 가능성, 이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장난질 치는 건데, 어쨌든 이준석이 어젠다를 한쪽에서 들고 갑니다. 국힘이 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이 비례정당이나 호남에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판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판인데, 이때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34%, 국힘이 MBS에서 나온 건데 국힘이 31%, 더불어민주당이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오늘이죠. 오늘은 이준석이 영남 지역에 30곳을 총선 준비 중이다. 제가 보기엔 구라입니다. 구라. 그거는 뭐냐?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고 어쨌든 힘을 키워서 뻥까도 치고 이래서 우리 새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내렸습니다. 34.7. 리얼미터는 잘 아시죠? 그 김어준의 친구가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낮게 나오는데 37%, 더불어민주당이 44.5,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근접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정치 이야기를 약간씩 제가 해주는 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고,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내일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106주년 탄신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나고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하나가 노란 봉투법이고요. 두 번째가 병립형 비례 선거제,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반대하는. 병립형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3%를 당연히 넘어야 되고 3% 넘더라도 의석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몇 석 안 돼요. 한두 석밖에 안 돼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예를 들어 3% 하면 굉장히 그래도 의석수가 되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양당이 완전히 가져가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왜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신문을 보더라도 병립형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양당이 비례의석까지도 47석 비례의석까지도 다 독식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하고 준연동형제에서 가장 문제됐던 건 뭡니까? 위성정당이죠. 위성정당 반대하는 거에도 우리가 동참을 해야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의석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뭐 저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는 3% 이상을 얻는 게 목표고 대표님은 또 지역구든지 뭐 비례든지 간에 어쨌든 의회에 진출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될 거고, 제가 여러분들도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진순정 수석 최고께서 보도자료를 읽어주잖아요. 그 중에서 안 나오던 경제 파트가 최근에 이제 조금 나오게 되죠. 그걸 이제 저도 쓰고 이제 다른 분도 조금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부분에 대해서 공약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공약들이 왜 중요하며 왜 이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게 또 한국은 끝났다라는 주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국의 문제 중에 여러분도 알 겁니다.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는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일하는데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구입니다. 그런 인구 비중이 줄어들면, 인구수가 줄어들면 경제는 급격히 꼬꾸라집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자본, 기계가 늘어나고 그게 고부가치 산업이 늘어나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위치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정책을 우리는 쓰겠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에 한번 다뤘죠. 한 달 전인가.
거액 현금 지급, 저출산의 대책으로서 거액 현금 지급이 과연 포퓰리즘인가? 제가 그랬죠. 시대 정신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문제가 있다. 국가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하는 시대 정신이고, 두 번째, 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0시에서 19세까지, 그러니까 20년간이죠. 월 50만 원씩 주면 1억 2천이 되는데, 이걸 이자로 따지면 조금 넘죠, 그죠? 1억 한 4천 정도가 될 건데, 3, 4천 정도가 되지 싶은데, 어쨌든 이것들을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왜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느냐? 헝가리에서는 그렇게 지급하거든요. 빌려줬다가 한꺼번에 지급한다. 한꺼번에 지급을 해버리면 그 아빠나 엄마의 행태에 따라서 그 돈이 한 번에 쓰여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책은 못 쓰는 거예요. 월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20년이냐? 대략 고3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 돈이 1억 2천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나가면 이제 기존 정책으로 돈 주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트 순수하게 드는 거는 대략 한 6천 내지 7천이 더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니까 대략 얼마가 되느냐면,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거든요. 합계 출산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2023년에 0.78명인데, 올해 만약에 월 초부터 한다면 1조 5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되면 어떻게 돼요? 요 2023년에 태어난 아이와 2024년에 태어난 아이가 합쳐서 또 돈을 받게 되죠. 거의 3조가 넘어버리죠. 그죠? 그렇게 합계가 되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30조가 되겠죠. 그러죠? 최소한 30조. 그런데 제 가정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출산율 자체가 높아지겠죠. 얼마까지 높아지냐? 제가 보는 거는 1.5명까지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1.5명까지는 높아진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렇게 높아지면 대략 44조에서 45조 가량이 드는데, 20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657조인데 20년 후가 되면 우리가 1000조 이상이 아마 될 거예요. 한 배 정도 되지 싶은데 1000조, 대략 1000조라면 한 4%, 약간 넘는 예산의 4%는,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선진국도 출산 예산에서 3%에서 5%까지도 출산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이걸 출산정책, 저출산 정책 하니까 뉘앙스가 안 좋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대표님이 자녀 양육 정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녀 양육 정책으로서 우리 공화당은 올해부터 태어난, 그러니까 2023년입니다. 올해입니다. 태어난 0시에서 올해 태어난 애부터 19세까지 매월 50만원, 총 1억 2천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아니고, 라가르드, 지금은 IMF 총재가 아니고 전 총재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건 집단 자살이다, 제가 전에 표현한 적이 있죠. 고래들이 바다에서 그냥 모래로 점프해서 들어오는 형태, 죽으러 들어오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처럼 저출산은 진짜 심각한데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못하고, 저출산 위원장이던 나경원은 삐졌는지 싸웠는지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게 부총리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우리 공화당의 이런 방식, 뭐 저희들 가게는 그렇고 우리 공화당의 이런 방식이 먹힌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간접적인, 제가 직접적이라는 걸 강조를 했죠.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급식, 학교 이런 것들은 애 낳는 데는, 키우는 데는 좋은 영향을 줘요. 근데 낳고 안 낳고의 그 순간 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줘요.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은 주겠죠, 분명히. 그런 간접적인 인프라 위주의 방식들은 할 건 다 해봤다. 할 건 다 해봤다. 더 이상 할 건 없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기업 환경도 조금 아이 키우는, 아이를 낳는, 그리고 키우는 환경,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낳고 안 낳고 결정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고 조금은 야 돈으로 애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걸 복지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월드뱅크입니까? 2050년에서 가면 한국이 지금 8위, 9위 정도 하고 있는데 GDP가요. 15위로 필리핀에 뒤진다고 합니다. 2050년 먼 거겠죠. 별로 안 멉니다, 여러분. 27년 후입니다. 27년 후에는 15위로 떨어진다. 그 다음은 뭐입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한 20억원 우리가 그냥 중진국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 집값 많이 오른다고 그러죠. 내년 오르고 한다 그러죠.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우리는 쭉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재원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첫 해에는 1.5조 정도밖에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거는 복지 예산을 효율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SOC 예산을 좀 줄여야 돼요. 효율화를 좀. 매번 보도블록 바꾸고 매번 뭐 도로 만들고 도로가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지금은 현재 사람들을 위한 투자예요. 그걸 조금 한 해 늦추어도 상관이 없어요. 5년 늦춰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잘 닦여져 있습니다. SOC가. 물론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죠. 지금 예를 하나 들까요? 공항 지금 몇 군데 만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20군데요. 한국이 20군데나 공항이 필요한 나라입니까? 그렇게 큰 나라입니까? 저는 화가 나요. 화가 나. 제 고향을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300억들인지 500억들인지 공원이 있어요. 사람 한 명 없어요. 그런 공원들이 곳곳에 소위 말하는 지방 소멸 지역이라는데 곳곳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만들어요? 그걸 왜 만듭니까? 시골에 아무도 자전거를 안 타는데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왜 만들어요? 저는 SOC가 과잉이다. 물론 제가 SOC 쪽을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이 제시한 것처럼 근본적인 개혁을 하면 경제 성장률 지금 1점 몇 %대가 아니고 4%대, 이재명의 사기 행각처럼 보이는 그런 3%가 아니고 우리가 정도를 걸으면 4%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절충사안이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게 기초연금인데요.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가 제시한 게 50만 원입니다.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수급액이 제가 알기로 최대치가
33만 원 가까이 되는 거라 33만 7천 원 그게 최대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물가상 원래는 30만 원인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다 보니까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33만 7천 원인가 국힘에서 그렇게 달았는 걸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때 후보자 시절에 그때 40만 원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50만 원을 준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유가 그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존 세대, 지금의 어르신 세대가 진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고생을 했잖아요. 그럼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그렇게 되는 동안에 그 사람은 조금 잘 살아보지. 개인이 벌어보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불평등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생존을 위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어른들한테 그런 측면. 우리가 그러면 왜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난한 분들이 많은가? OECD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국가 중에서 왜 많은가는 첫 번째 제가 뽑는 거는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유럽 끝이 200년 300년 축적된 게 없잖아요. 부가 소득이 축적되면 예를 들어 1년에 100만 원씩 모으면 10년이면 1000만 원이 되고 100년이면 1억이 되잖아요. 그 모아놓은 게 국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개인도 부를 쌓기에는 시간이 적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연금을 기초연금 플러스 노령연금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 이런 연금 뭐 생계급여는 연금은 아니니까 개인연금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평균이 38만 2천 원 중위값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등 이 받는 사람이 38만 2천 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반 성적을 달성해도 이거 4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들한테 좀 받고 딸한테 좀 받고 뭐 빌리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식으로부터 기댈 수 없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치를 하는데도 40만 원 또 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작년에 1인 기준의 최저 생활비가 생계비 그러죠. 124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로 생존 정도 이게 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존할 수 있는 게 124만 3천 원인데 그것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폴리뉴스하고 할 때는 대략 4조인 줄 알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하위 70%에 주는데도 이거는 8조 가량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8조 가량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우리가 복지 예산 효율화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예산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복지 예산으로 풀고 경제 성장률 상승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증가하다 한 10조까지 증가하다가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봤던 저출산급지 막 33조 가진 않아요. 한 맥스가 한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한 10조 정도에 걸리지 싶은데 물론 이것을 하위 50%로 하면 한 6조 정도
제가 원래 폴리뉴스 할 때 대략 생각했던 게 50%인데 또 50%만 주기에는 그렇고 지금 주는 게 70%이기 때문에 70% 주는 거로 하면 한 8조 정도 든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버스 보셨어요? 우리 공화당 버스. 재밌는지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보면 이미지에 보면 우리 공화당하고 연관 검색어가 있어요. 우리 공화당 하면서 같이 치는 검색어가 있는데 1번이 버스고요. 2번이 뭐겠습니까? 현수막. 3번이 지지율. 4번이 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고 5번이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이 5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뀌었어요. 1번이 공식 카페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저는 이유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폭발적인 조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50회 정도 다른 게 그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 숫자인데 왜 많냐면 다른 거는 50회 이런데 거의 10배에 가까운 조회수가 일어납니다. 그게 물론 누가 조금 퍼나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조금 카드 뉴스 있잖아요. 카드. 여러분들 우리 큰 그 톡방에 보면 아침마다 뭐 재밌는 그리고 정겨운 따사로운 그런 카드를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카드는 조금 쉽게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강한 주장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주장에 대해서는 카드 뉴스를 조금 예쁘게 꾸며가지고 쿠킹 밴드라든지 이런 데로 쿠킹 톡방이라든지 조금 보내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표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년 세대를 위해서 반값 아파트 이것도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원래 반값 아파트 100만원 반값 임대 아파트 100만원 했다가 조금 숫자를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해가지고 4년이니까 50만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분양가를 제가 서울 마곡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4억 5천 내지 5억. 그러니까 현 시가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와요. 절반보다 약간 낮게 나와요. 이거보다 더 낮게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토지를 거기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지만 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도 이 가격에 근접하게 내놓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냐 하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의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린벨트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우리 공화당에게 준 세계의 구슬이다. 첫 번째, 누구? 청년. 두 번째, 취약계층. 세 번째, 미래. 미래라는 것은 공장, 좋은 바이오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동력으로 삼으라고 하는 세계의 구슬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구슬 중에 하나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 청년 가구의 자가 보유율이 14%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가구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청년은 뭐 했는데 그렇게 주느냐. 근데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를 어느 정도 조금 축적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 됐어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자본이득 그럽니다. 캐피탈 게인 그러는데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전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 88년도인가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50배 올랐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배인지 5배인지 5배겠네요. 그리고 뭐 60년대 사시면 100배 가량 뭐 올랐고 강남에 뭘 샀으면 몇 배 올랐고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그것들이 그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대를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주제를 하겠지만 한국은 끝났다 그랬는데 앞으로 집값 오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도 미미하게 오르겠죠. 그렇게 폭등할까요? 부동산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에 앞에 세대가 누렸던 만큼의 그런 이득, 그런 럭, 운, 그런 횡재, 그런 신받다, 그런 유레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대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단군 이래 처음으로 앞에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지금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50만 가구를 하면 청년 간에도 이걸 혜택을 받는 청년이 있고 못 받는 청년이 있고, 이 간에 혜택을 받는 그 불공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숙제로 남아있죠. 거기에서 정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가 심각히 고민을 해보고요.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한 명의 청년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순정 수석 최고께서 조금 설명을 했겠지만 이 배경과 제가 만든 그 공약들, 그리고 우리 자문위에서 이 공약들을 다 검토를 했거든요. 대표님과 더불어 다 검토를 하고 몇 번씩이나 검토를 하고 문구도 조정을 하고 숫자도 조정을 하고 이랬는데, 특히 대표님은 뭐 저는 재원에 대해서 뭐 많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생각 안 하는데 대표님은 항상 재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포퓰리즘이다, 좌파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제가 좀 했는데 아직은 재원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따듬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와 연관시켜서 오늘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던 그 이야기를 하나 꺼내 볼게요. 한국은 끝났다. 맞아요. 엔드입니다. 엔드. 일본 언론 한국의 경제 저성장 주목이라는 뉴시스 기사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일본 경제지 머니원이라는데, 저는 뭐 이거는 소위 뭐 홍준표 시장이 말하지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건 안 할게요. 잡지인데 신문인데, 제가 아는 거는 니혼 게이자이, 일본 경제신문은 아는데 니혼 게이자이는 아는데 머니원은 모릅니다. 머니원에서 어쨌든 한국은 끝났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한국의 GDP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사실은 GDP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줄어드는, 1980년도에 8.88%인데 2000년도에 4.92%, 그 다음에 2010년도에 3.33%, 2020년도에 1%, 1.9%대로 떨어졌다라는 건데, 자, 저번에 한번 방송한 적 있죠. 이걸 사실은 법칙으로서 연구한 분이 계십니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가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죠? 연구로서 발견을 해가지고 아마 AR이라고 최고 저널지에 그게 실렸는지 다른 게 실렸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그 모방과 창조일 겁니다. 그 아마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모방과 창조라는 책에서 자세히 그 논문을 읽으면 조금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읽기가 조금 버거우실 거고 모방과 창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그 리뷰했는 블로그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조금 내용을 아실 건데 어쨌든 그분이 했고 제가 저번에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도 했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한국 경제의 그런 미래를 조금 어둡게 본다. 우리 공화당의 정책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혹은 3대 개혁하는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개혁들을 제대로 안 하면 한국은 끝이 아닌가. 특히 내일 국회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지만 거기 하나가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이런 행태의 그런 노조의 입김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법률이 생기면 한국은 답이 없습니다. 진짜 한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목했는 거는 일단은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그래서 아마 그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GDP 규모 세계 12위지만 2015년에는 15위 이하. 아까 이거는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에 그래서 한국은 주요 G9에 들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그건데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괴가 이렇게 시줄 날줄이 조금 그러니까 이제 뭐 시줄 이게 시줄이고 이게 날줄입니까? 그게 조금 이제 짜져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공화당이 저출산, 기초연금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세계를 우리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그 재벌 쪽에서 대기업 집단 쪽에서 크게 나올 건데 그런 데서 조금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하는데 왜 우리가 천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도가 조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이제 진순정 수석이 또 1차로 읽어주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거는 하고 진수석께서 다 하면 제가 또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에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제 얘기를 또 한 번 듣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제 뉘앙스하고 또 진순정 수석 최고께서 하시는 그런 또 뉘앙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듣고 여러분들이 또 신문에서 또 보시고 또 지식을 또 익히시고 스스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면 다른 분들을 설득시키고 우리의 정당투표, 비례투표에 조금 더 우리 공화당이 정책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개편 방향, 이제 개편 방향이라기보다는 개편할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정치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보도 자료도 조금 하고, 대신 시사적인 거는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을 이렇게 해봤고,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그러면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